자,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해보는데 오늘 내용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을 해볼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요. 민법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비중이 있어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민법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요.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하려면 한 3월쯤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이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기 전에 한 2번 정도 할 거예요. 지금 하고 한 또 2월 말 정도 하고 이렇게 2번 할 거예요. 중요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생활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고. 옛날에 우리 수강생분 중에 종로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인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뵀을까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뵀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인지는 잘 몰랐어. 이제 나중에 해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합격하셨죠. 연세도 꽤 있으신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저 중심 지역에서 하시더라고. 저희 수강생분 중에 목사님도 계세요. 작년에 수강생이었는데 이번에 2차는 됐는데 1차에서 2문제 차로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도전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목회 활동도 하신 것 같더라고. 하시면서 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저 처음 장로님이 이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그 교인들한테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실생활로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공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2개 할 건데요. 그 여러분 실생활로 많이 관련되어 있죠.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세입자. 임차인을 세입자라고 제가 부를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요새 이제 지하철 타거나 이렇게 가보면 외국 사람 진짜 많고 흔히 보는 사람들이 돼. 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겠지만 그 밖에라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이태원 거기도 보면 외국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희생자 중에는. 자, 외국 사람은 세입자로서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외국 사람 보호 해줍니다. 외국 사람도 보호돼요. 외국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살 때 새 사는 경우 많을 거 아닙니까? 보호됩니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식당이나 어디 뭐 이런 데 서비스업 좀 가보게 되면 다 이제 그 조선족들 많잖아요. 국적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더 들어가면요. 외국 사람 중에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은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 있는 사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등록번호 가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요. 외국 사람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그걸 통해서 이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하고 똑같은 효력을 지녀요. 보호돼요. 그러니까 단기 체류자들 있죠. 잠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여행 비자 같은 거 받으셔서 그런 분들은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외국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그러시면 돼요. 세부적 내용 안 따져요. 그 다음에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 그러니까 주거생활이라는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LH공사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LH공사는 나라 돈을 가져와 가지고요.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를 얻어줘요. 근데 어떻게 얻어주냐면 나라 돈 한 1억을 가져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세를 LH공사가 임차인 그래서 LH공사가 전세 1억을 빌라 같은 거 얻어요. 그래서 소년 가장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증금 500에 월세 뭐 8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를 또 나요. 실제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저소득층이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런 돈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나라 돈 가지고. 나중에 그 전세 보증금 회수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자 손실이죠. 그렇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거죠. 좋은 정책이에요. 옛날에 비교해서 지금 쭉 보면 옛날 경매 물건에는 이 LH 이런 임차인 물건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LH 물건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 말은 LH공사가 임차인으로 세를 얻어서 저소득층에 다시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옛날 신문에 나왔을 때 문제되는 건 뭐였냐면 LH공사 이 사업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 같아. 빌라 자체를 아예 매입을 해요. 그래서 세를 놔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LH공사가 빌라를 자기가 임차해요. 그래서 세를 놔요. 두 가지 수단.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LH공사가 빌라를 매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빌라 매입할 때 빌라 주인하고 짜가지고 비싸게 사주고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응? 그래서 사회를 모르면 법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법대 들어갔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법이라는 게 사회 현상을 규제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르게 법을 만들고 올바르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다.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딸딸딸 외워가지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면 그게 제대로 된 법이 나오겠냐 하면서 1학년 첫 수업 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법은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규제하는 건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집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경험도 필요하다. 간접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이런 거지.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 응? 손톱에만 관심 가지 마시고 사회 현상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이제 이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니 올해 다시 이제 등록하신 우리 수강생분 중에 저 강동의 수강생분인데 조선족이셨나 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작년 처음 공부하셨는데 올해 이번에 오셨더라고. 근데 보니까 작년에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 연세도 꽤 있으셔. 한 50대 중후반? 근데 이제 귀화를 하셨더라고, 한국으로. 근데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 못하는데 법률 용어는 더 이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정을 좀 아는 분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쉽고 잘 모르면 법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게 돼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저는 올해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LH 물건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옆길로 샜는데 문제는 법인이니까 이가 보호를 안 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LH가 임차인인데 거기 저소득층을 새로 이제 다시 얻었어요. 근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니까 그 보증금을 다 날리는 거예요. LH공사가. 근데 LH공사에서 그 보증금 1억 넣는 돈은 나라 돈에서 온 거예요. 정확히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져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이게 감소가 돼요. 계속 없어져.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인 중에 LH공사는 인정해준다, 보호해준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요 SH공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SH공사는 LH공사에 비해서 이제 그런 자금력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이 물건이 훨씬 많고 이건 좀 보기 드물어요. 어쨌든 보호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중소기업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중개업소에서 만납니다. 이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그래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인재들을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임금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그죠?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방을 얻어준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이제 후생 복지 차원에서 좋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재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인재 구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직원 방을 얻어준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이 임차인인데 직원들이 거기 전입신고하고 살면 보호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무실에서 보면 요 땡땡 주식회사 대표가 와서 방 얻는 계약을 해요. 실제. 근데 가만히 보면 직원들을 방을 얻어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 주말에 하는 경매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회사 다닌대요. 근데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전세로 방을 얻어줬대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고시원요. 고시원은 고시 공부하는데 뭐 하는데? 잠자는 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원룸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자기 거주지로 선택하는 게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고시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고시원에 있어 봤어요. 근데 이제 잘 때 보면은 이 다리를 쫙 펴고 자지를 못해요. 대각선으로 자도. 그리고 옆에 방음 다 안 되고. 불나면 많이 죽잖아요, 또. 근데 싸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기면 고시원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원룸으로 가요. 원룸도 보통 이제 빌라 원룸 같은 데를 먼저 가죠. 지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원룸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좀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로 또 가죠. 여기도 빌라 갔다가 오피스텔 갔다 그래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깔끔하니까. 돈 좀 있고 대기업 다니고 좀 혼자 살고 이런 여성분들은 요 소형 아파트. 월세 좀 많이 물면서 살더라고. 제일 돈이 없는 사람이 잠자기 위해서 가는 곳은 찜질도 아니죠. 여러분은 땀 빼러 가지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잘 곳이 없어서 거기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쭉 이렇게. 이게 잠깐 있는 겁니다. 고시원. 그래서 잠깐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호 안 해주고 들락날락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자 고시원비를 선불로 받게 되죠.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짐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는 이제 빌라 원룸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는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이거 말씀드리니까 잠깐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잠깐 사는 건 적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여간방도 들어갑니다. 여간방도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 중개를 해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2년 계약해서 들어가잖아요. 2년? 근데 2년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에 많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오피스텔도 잠깐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오피스텔은 2년 계약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 사는 거의 대명사는 고시원이나 여관방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질문 드려봐요. 뭐냐면 여기가 지금 8층이잖아요. 여기는 뭐 점포, 상가예요,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용도로 쓰는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싹 밀어버리고요. 방을 한 15개를 뺐어요. 칸막이 쳐서 15개 방을 만들었어요. 원룸을. 그래서 중개업소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101호부터 801호부터죠. 801호부터 815호까지 방 15개를 만들어서 세입자를 싹 집어넣었어요. 여기 들어온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에 있는 주거 임차인이요. 우리 저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기 전입신고도 하고 그래. 여기다. 여기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8층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빌딩 8층 이렇게 하면 돼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에 따라서 주택이다 아니다 판가름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일지라도 사실상 칸막이 쳐서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적용돼요.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또 가봐요. 그 다음에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다가 보통 몇 년 해요? 주택임대차 계약 보통 2년 하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3년 할 수 있나요? 3년? 3년.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을 꼭 2년 해라 그런 법은 없어요. 3년 할 수 있어. 저는 3년 한 사람 봤거든요. 임차인이 2년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을 원해. 임대인은 2년만 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자기가 3년 해야 되겠죠. 계획상.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이 그럼 그래라 그런 게 된 거예요. 3년 했죠? 근데 2년쯤 됐을 때 이 스토리를 잘 들어보세요. 2년 됐어 이제 되니까 우리 임차인이 3년 계약했던 임차인이 저 사정이 있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2년 살았으니까 빼주세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죠? 임대인한테 그랬겠지. 그러니까 임대인은 3년에 맞춰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딴 데 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딴 데 전세 살면서 자기 집을 새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이 사람이 3년 계약을 했으니까 자기도 그 계획에 맞춰서 3년 뒤에 들어갈 거로 딱 계획을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나간다고 하니까 계획이 어그러지고 만약에 2년 만에 빼줬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 또 2년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갈 곳이 없잖아요. 또 자기도 또 전세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년 했으니까 3년 하시오. 근데 임차인은 아니대. 자는 사정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겠대. 그러면 그 사람은 임차인은 2년만 살고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약속대로 3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약속대로 3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서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직장 문제 때문에 전출을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한테 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요. 막 안 빼준다고 그래.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지 지금. 안 빼준다고 그래. 그러면 주인이 좀 야박하긴 하나 주인 말이 맞는 거예요. 다만 현실은 주인들이 임차인 사정이 그러하니 내가 부동산에 내놔서 이거 방이 나가면 내가 빼드릴게. 이건 임대인이 호의로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요. 근데 마치 임차인들은 그게 의무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신다. 당연히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빼줄 의무 없어요. 안 빼도 마음을 다잡고 안 빼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사정이 그러하시니 내가 그러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호의라고 그래요. 호의. 근데 그렇게 했는데 2년 만에 나간다고 하니까 임대인이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다 어그러지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임대인 욕을 하고 막 그때 한바탕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년 더 살았어. 1년 더 살고 나가는 거야 이제. 나갈 때 온갖 욕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당신 때 뭐 사정이 있었겠죠 임차인도 우리 자세한 건 모르지만 다 하고 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그냥 임대인을 괴롭히고 나갔어요. 협조 안 했다 이 말이지.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중개업소에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임대인이 그렇게 무리한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임대인 사정이 있는 거지. 임차인만 사정이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되게 미웠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응? 임대인 사정도 있는 건데 그것도 헤아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사정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냥 순수하게 가게만 했을 때는 세입자 천사, 임대인 악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입자 중에도 보면 물론 천사 있죠. 근데 악마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 중에 보면 물론 악마도 있지만 천사도 많아요. 들어주는 사람 중에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사람을 갖다가 나눌 건 아니더라 이거지. 응? 응. 이런 경험이 없이 만약에 법을 만든다 그러면 대통 그냥 어떻게 해요? 임차인한테만 유리하게만 법을 만들겠죠. 그래도 유리하게 만드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거기도 제 볼 때는 좀 지켜야 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계약 기간은 3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1년 할 수 있나요? 1년? 1년 할 수도 있어요. 1년 돼요. 임대차 계약서 1년 쓸 수 있어. 나 1년만 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에 따르면 2년 돼버려요. 법에 따르면 2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합리적인가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을? 계약서 1년 써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법을 만든 취지는 계약을 갖다 1년 했지만 최소한 한번 세 들어가면 2년을 살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주 이사 다니면서 손실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1년 계약해도 2년이야. 최소한 2년 살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계약서 썼다가 나 1년 더 살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IMF 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계약을 1년을 했고요. 1년만 살고 진짜 이사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계약 만기 됐습니다. 1년 됐어요. 나갈 겁니다. 보증금 빼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 이 조문을 갖고 온 거예요. 봐라.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 된단다. 1년 더 살아라 이렇게 된 거니까. 누구 말이 맞아? 임대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사회현상이 또 이렇게 법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만들었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럴 때 1년 계약했을 때 임차인은 1년을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계약대로. 그러면 임차인은 1년 계약했을 때는 1년 더 살래 할 수도 있고 1년 끝났으니까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문을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IMF 직후에요. 그 다음에 요 갱신. 갱신은 뭔지 아시죠? 다시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묵시적 갱신이 있고, 그죠? 묵시적의 반대는 뭐예요? 명시적으로 하는 거 있죠. 명시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또 한 게 있어요. 이걸 묵시적 갱신. 암암리한 거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뭐냐 그러면 2년 계약했을 때 요때 요 시점에 전후해서 아무 얘기 없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암암리에. 아무 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새 놓고 계속 새 살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게 묵시적이에요.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 2년 연장, 2년.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뭐예요? 나가라고 하거나 나가겠다고 하거나 해야 된다고.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나가라고 하거나 나가겠다고 해야지.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막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갱신이 안 돼요?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그러니까 그 끝 무렵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은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달 전까지. 이게 전부 다 이게 1개월 전이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 돼가지고 나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유를 갖게끔 2달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늦어도 2달 전까지는 나간다고 해라, 나가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 그러면 2년 연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연장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변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어떻게 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해지 통보는 나 임대차 계약 끝낼게. 나 나갈 거야. 보증금 빼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나간다고 변심을 해버릴 수 있어. 요러면 임대인은 보증금 줘야죠. 돈. 언제까지 보증금 빼주라? 3개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하면 당장 보증금 빼주기는 힘들잖아요. 3달 뒤에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개월이지. 오케이. 근데 사실 묵시적 갱신 말고 재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다시 계약하는 거. 보통 재계약도 많이 해요. 2년 계약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계약한다. 재계약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명시적 갱신이에요. 그런데 보통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죠. 그죠? 요 많이 올려도 돼요.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증 올리기가 힘들겠죠. 오히려 낮춰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 보면 부동산 상승기에는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전세 보증금이 막 뛰는 것은 어느 때 뛰어요? 중간에 뛰는 게 아니고 재계약할 때 막 뛴다고. 그렇죠. 그래서 존속기간 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 이게 아니고 이거. 네? 자, 요새 시장에서 많이 문제되는 게 이거잖아요. 갱신요구권. 임대차 3법이라고 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뭐라고 그래? 나 2년 더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년 더 살래.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거의 꼼짝없이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2년 더 살래. 그랬을 때 임대인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2년 살고서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해서 또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의 법의 취지는 한 4년 정도는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끔 원한다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 법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 재계약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죠? 갱신 요구하면 5%밖에 못 올려요.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돼 있어. 많이 못 올리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보도되거나 막 이게 여론 나올 때는 임대인들이 막 싫어하는데 우리 많이 못 올려서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집 가지고 내가 세를 놓는데 왜 4년 동안 빌려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왜 많이 못 올리게 만드냐 이거의 속마음이죠.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하지. 돌 맞을까 봐.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실질적으로 주인들 보면 불만은 딱 거기 있어요. 4년이고 6년이고 좋아. 근데 많이만 올릴 수 있으면 뭐라 안 그래요. 많이 못 올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사회는 이게 가만히 보면 막 뭡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대단히 복잡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회 자체가. 평화롭거나 쉽거나 뭐 맨날 아무 일이 없거나 그런 사회 아닙니다. 언제나 갈등. 그죠? 이제 월드컵 할 때나 조금 좀 평화로우려나? 월드컵 좀 이따 한다며.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또 딴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되겠지만 그거 빼고 하여간 평상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맨날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임차인은 이런 갱신 요건을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가만히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 보면 숫자 2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최소한의 보장기간도 2년이고 갱신 거절 있잖아. 나가라 이것도 2개월 전까지 막 이런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돼도 플러스 2년. 갱신 요구했을 때도 연장되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서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2개월 전까지고. 근데 갱신 요구에는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1회 하나에 형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이 돼. 이게 혹시 3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갱신 요구했어요. 어때? 그럼 몇 년 연장? 그래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묵시적 갱신처럼. 저는 임대차가 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 걸로 보는데 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못이 박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죠?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 대신 그 기간 동안에 갱신 요구를 당하는 임대인은 그럼 보증금 올려줘, 월세 올려줘 할 수는 있어. 갱신 요건이 들어왔을 때. 근데 5%를 넘을 수가 없고. 올리고 나서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리는 거.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상가도 똑같습니다. 올리고 나서 1년 안에는 못 올리고 올릴 때 5%를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은 갱신 요구를 통해서 2년 연장했죠. 그렇게 됐을 때 요 중간에 말이에요. 임차인이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나간다고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요 전에 여기 뭐 했죠 지금? 갱신 요구했죠. 여기서 갱신 요구했다가 2년 연장됐잖아요. 2년으로 된다고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조문이 그런데 임차인이 변심해서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달 있다 돈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조문이에요. 저는 여기 찬성하기 힘들어요. 아니 여기서 갱신 요구했으면 그러면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지.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변심해서 나가도 허허거리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거. 묵시적 갱신은 둘이 좋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건. 근데 이건 갱신 요구를 해서 임대인이 싫어도 받아줘가지고 된 건데 갑자기 뭐 임대인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또 나가겠다고 하고 이러냐고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또 나간다고 하는 것도 황당한 거지만 이건 더 황당한 거예요. 이건. 뭐 이따위 법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는 지금 제가 못 봤는데 교재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앞쪽으로. 박스 하나 있는데 아니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 방금 펴고 계신 페이지 바로 앞쪽 페이지 정도. 거기 몇 페이지예요? 왼쪽 페이지. 네? 117. 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을 페이지는 117페이지예요. 거기 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쨌든 고급엔 딱 펴주시고 계속 앉아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갱신 요구에 대해서 우리 임대인이 거의 들어줘야 돼. 거의. 그런데 임대인이 안 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 사유가 있어요. 이게 8가지나 돼요. 자,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안 써놨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2달치 월세가 밀렸죠. 월세가 2달치 밀렸죠.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라도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8개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나온 거.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는 되게 많은 거예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갱신 요구 해왔을 때 거절하고 싶어. 8가지 사유가 있어. 그 중에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거예요. 실거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할 거야 이러면서 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실거주 하겠다고 임차인을 내쫓아. 그래놓고 임대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기로 해. 실거주의 증거로. 그리고 2년 동안 피워놔. 이렇게 넉넉한 사람도 있더라고. 복잡한 거 싫은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피워놔. 그러면 2년 뒤에 올리겠다는 거죠. 그랬던 분위기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또 어떤 경우냐. 실거주 하겠다고 해놓고 임대인이 자기 전입을 거기로 해놔. 주소 옮기고 사는 것처럼 하다가 좀 몇 개월 뒤에 중개업소에 와서 세를 놔달라고 그래. 비오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이야.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세를 놔달라고 그래. 그 사람도 양심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고 내보내고 전입신고를 고리하고 바로 세를 놔달라고 부동산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더 아주
막무가내 있는 사람은 자기 주소 옮기지도 않아요. 내가 실거주 할 거야. 나가 이렇게 해놓고는 부동산에 바로 세를 내달라고 그래. 전입도 안 해. 그죠? 사람의 성격에 의해. 뭐 내 집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하물템을 해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실은 그렇게 대응을 많이 하는데 실거주하겠다고 내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거주하지 않고 여기 봐요. 제3자에게 임대를 놨다 이렇게 되면 물어줘야 된다고. 비워두면요. 애매해진 거야 이제. 응? 제3자한테 세를 놔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비워주면 어떻게 되냐 요거잖아요. 그건 이제 판사들이 그걸 가려줘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례는 안 나왔어요. 제3자한테 세를 놨다. 그러면 어떻게 손해배상 해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액수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크게 겁을 안 내요. 그리고 이건 소송해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송 쉽게 할 수 있어요? 떠나가는 세입자가 오진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힘들어. 그러니까 주인들이 나 실거주 할 거니까 넣으세요 이렇게. 그 안에는 뭐 또 있냐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살 거라고 하면서 내쫓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요양보호소 그 있잖아요. 요양원에서 이제 오셔서 여기 기거하셔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좀 비워주셔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다 통한다는 얘기죠. 꼭 임대인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실무적으로.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만나요. 자, 쉬겠습니다.